내가 그 아이를 죽인 걸 알고 있냐? 사고가 아니라 내 더러운 배신이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렇게 약해서 견디지 못했다면 그건 저 말의 잘못은 아니라고요. 박철아, 내가 그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어. 너 같은 비열한 놈은 평생을 갚아도 내 딸의 피값을 갚을 수 없어. 때로는 상실은 단지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못한 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후회이기도 합니다. 웃음으로 가득 찼던 한 가족이 갑작스런 비극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지는 자녀를 최대한 사랑하지만 자녀가 겪는 고통 앞에서 무력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장 소중한 믿음을 배신한 남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여정, 씁쓸한 진실, 대답 없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갑작스런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작되지만 점차 소녀의 행복으로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 부모의 눈에는 비디었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상실의 고통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예를 지키는 책임도 짊어졌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가 믿었던 사람의 어두운 비밀에 깊이 파고든 것을 의미하긴 했지만요. 사실로 깊이 들어갈수록 비극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불륜, 사기, 심지어 재정적인 계산까지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공정성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일까? 이것은 단지 배신이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더 이상 없더라도 말이죠. 용서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때때로 평온함은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정들을 버리는 법을 배울 때만 옵니까? 저는 해안도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해 58세의 현석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익숙한 자장가처럼 파도가 잔잔한 이 땅과 매일 오후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에서 생선구이 냄새가 나는 이 땅에 애착을 가졌다.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외돈딸 아름이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은 추운 겨울날 집 뒤편 언덕에 폭설이 내렸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첫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검은 둘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나를 응시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 착한 아이인 내 인생의 빛이었다. 동네 이웃들은 종종 아름이 정중하다고 칭찬하고 때로는 정원에서 봤단 신선한 귤 봉지를 그녀에게 사랑의 표시로 선물하기도 한다. 아름이가 지우에 대해 말해줬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6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변에 앉아 노점에서 사온 떡볶이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먹고 있다. 아름이가 저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우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녀의 회사 동료로 아름보다 3살 연상이다. 지우는 어른스럽고 배려심이 많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지우하면 아름이 눈에서 빛이 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제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인가 봐요. 아름의 결혼식은 낙동강변의 작은 홀에서 열리는 화창한 날이다. 양측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함께 놀러 왔다.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을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행복하고 조금 슬펐다. 나는 그녀의 삶이 항상 그날 햇빛처럼 따뜻하고 완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은 스릴 있고 극적인 요소를 갖춘 두 번째 확장이다. 그날 밤, 부산의 어느 가을 저녁, 맞 추워질 무렵의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집 근처 구멍가게에 앉아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서 이번 주말에 아름이와 지우를 초대할 어떤 요리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지우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니 사위가 뭔가 상의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빠, 애다고 끊어졌다.
아름이. 재난을 당하다. 그녀는 병원에 있어. 내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내가 어떻게 술집에서 뛰쳐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불안정하다. 부산거리는 저녁이면 차량들로 붐볐지만 내 눈에는 온통 번쩍이는 빗줄기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공포에 질려 차를 몰고 갔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밤바람이 싸늘하게 불었지만 마음은 더욱 싸늘했다. 병원에 갔을 때 지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내 다리는 무너질 것 같았다. 아름은 그곳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고 차가운 흰색 조명 아래 피부가 창백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차갑고 활기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네요. 보이지 않는 절규에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아요. 의사는 나에게 아름이가 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현재 상태는 아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률은 높지 않다.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 서서 눈을 붉히고 입을 더듬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나는 그녀를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나는 대답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분노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바람이 있다. 아름이는 살아야 한다.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앉아 수술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름이 했던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감고 있었죠. 저는 그녀가 저를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오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해변에서 놀고 아름이 어렸을 때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흠집이라도 서둘러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수술실 문에 있는 경고등이 꺼졌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사가 나오자 그의 얼굴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첫 마디는 나를 숨막히게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아름은 부산 해가 산 너머로 아직 떠있는 초겨울 아침에 갑자기 떠난다. 병원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고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만이 때때로 차가운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익숙한 온기를 찾기를 바라며 아름이의 여인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통스러운 침묵일 뿐이다. 내 눈은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었고 손을 놓으면 그녀의 마지막 이미지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했다. 지우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흐느껴 울었다. 아빠, 죄송해요. 다 내 잘못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머리는 몽롱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힘이 없다. 지우를 보니 평생 아름이를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당당히 내 앞에 서 있던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죄와 절망에 빠진 남자일 뿐이다. 나는 위로의 말도 나무랄 수도 없다. 우리는 둘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저희 작은 집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온 이웃들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들이 아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작은 이야기들이죠. 이웃 아저씨는 아름이 비가 올 때 무거운 야채 가방을 드는 것을 보아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식료품점의 여직원은 아름이가 간식을 사러 자주 들렀고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저는 제 딸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 있다. 장례식 며칠 후 나는 아름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떨리는 글씨가 적힌 손편지가 있다. 아버지, 제가 언젠가 더 이상 여기에 없다면 자신을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약속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빠 사랑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아름이가 이 편지를 썼을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를 느꼈나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우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지우는 사고가 난 날 밤에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지우가 그녀를 돌아오라고 부르는 동안 아름이는 화가 나서 가버렸다. 불과 몇 분 후 그는 아름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기까지 들으니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다. 그날부터 웃음 가득한 아름이의 집은 이제 점점만 남았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베개부터 책상 위의 미완성 노트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가끔 저는 그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그것은 어둠뿐입니다. 아름의 장례식은 이슬비가 내리는 날 부산의 한 작은 장례식장에서 거행되었다. 빗소리는 부슬부슬하게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조문객들의 한숨과 목맨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름이 친구들, 친척들 다 있어요. 그들은 위로의 말을 했지만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만한 말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영점 앞에 조용히 서서 지금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고 있다. 지우는 거의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언뜻 보기에 매우 우울해 보였지만 내가 관찰하면 할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우가 친구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피했고 가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만뒀어요. 지우의 동료인 것 같은 젊은 남자가 말문을 열려고 하다가 그에게 말려들어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감은 나에게 그 침묵이 어떤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그녀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서 아름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름이 고등학교 때 사준 모직 수건부터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자명종 시계까지 모든 물건들은 제 아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랍을 잡아당겼을 때 저는 마치 아름이가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닳아 없어진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친숙한 일기입니다. 아름은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간단한 집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낙서적이고 감정적인 글씨를 쓰세요. 아름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지우가 자주 늦고 아름이 우연히 본 그의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있다고 썼어요. 아름이 쓴 눈물 때문에 페이지가 흐려지기까지 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어.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심장이 누군가에 의해 꽉 막힌 기분이었다. 그 글들은 내가 듣지 못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우가 약속했던 것처럼 제 딸을 정말 사랑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낌새를 채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어요. 다음날 지우를 만나기로 했어요. 지우야, 너 뭐 숨긴 거 있니? 라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그는 어리둥절해서 감히 나를 끝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더 열심히 물어볼수록 지우는 더 당황했다. 결국 그는 아빠, 제가 틀렸어요. 라고 나를 거의 쓰러뜨린 한 가지를 인정했다. 아름을 속였어. 지우는 마지막 몇 달 동안 회사 동료였던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말없이 떠났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결혼식 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름의 모습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뼈아프게 상기시켜 주듯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름이의 장례식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나는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에 애매한 상태로 살고 있다. 밥도 고요하고, 밤도 안 자고, 시계도 뚝딱거리는 소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우울한 오후, 아름이의 나머지 물건들을 치우려고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아름이의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 소희입니다. 현섭 삼촌, 저 그거 있어요. 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뭉클했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름이는 지율에 대해 조카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아름이를 속였다. 나는 몸이 경직되었고 전화기는 무게가 수톤이나 나가는 것 같다. 뭐라고?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소희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했어요. 아름은 지우가 다른 여자와 친하게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질할 때 그냥 친구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아저씨, 아름이가 많이 아팠어요. 소희는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 사진들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열어 내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지호와 그의 동료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들이에요. 그들은 손안의 손과 뒷배경이 제주도이다며 웃었다. 사진 찍은 날, 아름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결혼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홀로 기념비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딸의 모습이 지금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소희는 아름이가 지우 곁을 떠나려 했다고 해요. 그녀는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까지 했지만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다. 지호가 아름이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 날 그는 평생 아름이를 지켜주겠다고 내게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제 딸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원인입니다. 지우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지우야,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하니? 나는 책상 위에 수화기를 던졌고 목소리는 작은 방에서 울려 퍼졌다. 지우는 조용했고 얼굴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인정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수 없다. 나는 호흡이 무거워졌고 목이 메였다. 지우는 자신이 단지 말려들어가고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실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무엇도 내 안의 분노와 고통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나는 아름이를 배신했다. 나는 그녀가 모든 믿음을 두었던 가족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나는 소리쳤고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사라졌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눈을 붉혔다. 아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름이 헛되이 떠나지 않도록 약속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그때 그 말들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손실, 이 고통은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사진과 증거를 가지고 부산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지호를 만났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지호가 늦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려고 애쓰는 얼굴이에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빠는 오해하고 있어. 그건 사소한 일이고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자 지우의 변명은 모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잠깐 새어나왔지만 곧 근심 어린 표정이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게 자리를 내주었다.
아버지가 뭘 원하세요? 아름은 이미 사라졌고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지우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태연하게 말했다. 그 말은 내 심장에 단칼에 꽂히는 것과 같다. 그는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고통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너는 아름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감정을 짓밟았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죠. 화나서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지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일어나서 가버리고 나는 억누를 수 없는 일련의 질문과 분노를 안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소희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우의 간통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아름이 자신에게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과 함께 자신의 의혹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우가 아름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에서도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다. 제 변호사는 재정 서류를 통해 지우가 아름이라는 이름의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양도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거래들은 아름이 죽은 직후에 시작되었는데 마치 그가 미리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이 발견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다. 아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젠 그녀가 없더라도 이용당하나요? 라고 변호사에게 말하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여 동감했고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내 곁을 지켜주던 소희는 필요하다면 증언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나는 이 진실이 묻히게 할 수 없고 주장했다. 함께 우리는 그녀와 지우의 관계에 대해 알았던 아름이의 친구들을 찾아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우의 어두운 비밀 하나하나가 폭로되는 고통스러운 감정 폭풍 속에서 살았고 그녀가 더 이상 여기 없지만 아림의 명예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아름이를 위해 그녀가 겪은 일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와 소희는 지우의 모든 행동을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우가 근무 일정이 없을 때 주말 아침을 골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림의 재산 일부를 그에게 양도해달라는 요구에 동의하는 척했다. 나는 단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기를 원한다. 이게 마지막 해결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제가 말했죠. 전투성이가 된 것처럼 우울한 목소리로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승낙했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사이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그 서류들이 위조서류라는 것을 몰랐고 그에 대한 증거로 준비되었다. 지우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보너스가 없는 것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투자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빠, 저는 단지 삶을 재건하고 싶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그가 말했지만 나는 그냥 침묵했다. 몇 주 뒤 부산의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나는 법정에 앉아 설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지우가 들어와서 창백하고 긴장한 모습이에요. 그 증거들은 우리의 문자, 사진, 대화 녹음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에 의해 차례로 제시되었다. 녹음된 것들이 재생되면 지우가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판사의 신문을 받았을 때 불륜과 금융 사기의 전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나약한 구실은 진실을 호도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는 자신이 빼앗은 전 재산을 돌려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후에 지우의 명성은 완전히 망쳐졌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의 가족은 그를 단번에 포기했다. 지우가 다녔던 여자도 그를 떠나서 빚더미에 홀로 남겨두었다. 저는 행복하지 않지만 정의의 일부가 실현된 것을 느낍니다. 법정에서의 소희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아름 아저씨, 현석 아저씨 명예보호를 위해 일어섰으니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비록 아름이가 더 이상 없지만 저는 그녀가 남겨둔 명예와 것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싸움은 즐거움을 주지는 않지만 나에게 평온함을 준다. 아름이 웃던 부산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해냈다. 아름아, 아빠가 날 위해 일어섰다. 지우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마음은 여전히 들 수 없는 바위처럼 무거워요. 아름의 영정이 놓여있는 방 구석을 지날 때마다 사진 속의 그녀의 눈은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름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한다면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요? 3월 어느 날 아침, 길가의 벚나무가 먼저 꽃잎을 터뜨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노란 튤립 다발을 준비했어요. 매년 봄, 아름이가 용두산 공원에 있는 튤립 덤불에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지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 외곽의 작은 언덕에 있다. 저는 아름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곳을 택했습니다. 아름이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으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마치 제 말을 듣고 서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름아,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함을 느꼈다. 아빠가 지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들어주고 아빠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 눈물이 떨어져서 한 방울 한 방울이 차가운 흙으로 스며들었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가 내 마음의 불안을 더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내 미소만 보지 말고 그 미소가 눈물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나는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붙잡는 것처럼 노비 가장자리를 잡았다. 바닷바람은 익숙한 짠내를 동반하고 부드럽게 분다. 바람 속에서 아름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다. 아빠, 사랑해요. 자책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은 환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고통이 진정되는 것처럼요. 누지에서 돌아와서는 용두산 공원에 들렀다. 나는 활짝 핀 벚나무 아래에 서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름이 그 꽃잎들을 즐겁게 쫓아다니며 바삭바삭 웃었던 것을 기억한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름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그녀를 해친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이를 보호하는 것은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이 아버지가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4월 말 어느 날 오후 부산 상공에서 햇빛이 옅어지자 묘지로 돌아와 아름을 방문했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나무 줄기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불포장도로에서 조용히 내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아름이의 무덤에 막 다가가자 깜짝 놀랐다. 지우가 거기 있어요.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낮게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낯익은 분노가 갑자기 돌아왔지만 지호를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상대했던 냉담하고 자만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호의 목이 메는 목소리, 아름. 죄송합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했다.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 그는 멈춰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했고 조용한 공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내가 걸어갈 때 내 그림자가 바닥에 쏟아졌다. 지호가 놀라서 돌아왔어요. 나를 보았을 때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아빠, 제가 아버지를 만날 면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나는 거기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저는 아름이의 행복한 나날들, 그녀의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름이가 남긴 눈물겨운 일기장들이 생각났어요. 딸의 고통은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지호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호,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아름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름이는 살아있다면 죄에 빠져있기보다는 고쳐주길 바랄 것 같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빠, 제가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속할게. 난 바른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는 하얀 카네이션 꽃다발을 아름의 무덤 앞에 놓고 깊이 고개를 숙인 다음 조용히 떠났다. 나는 지호의 뒷모습이 나무들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픔과 분노가 남아있지만 조금은 안심이 들기도 한다. 제가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지호의 후회가 평생의 교훈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름의 무덤으로 돌아와서 나는 차가운 묘비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아름, 아빠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잘 살 것이고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용히 쉬어요, 내 딸아. 나는 지호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를 쳐다보았고 한숨을 쉬며 제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살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나를 아름의 무덤 앞에 홀로 남겨두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지호의 그림자가 멀어질 때 나는 아름의 영정에서 시선을 멈추며 묵묵히 서 있었다. 사진 속 소녀의 미소는 항상 빛났지만 지금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다. 떠난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용서가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 수 없을까요? 바람은 묘지를 지나가고 사람들이 죽은 친척들에게 지어준 신선한 꽃다발에서 꽃 한 기를 가져온다. 저는 눈을 감고 이 공간에 아름이가 있다는 걸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위로 대신 마음이 허전하기만 했다. 오늘 내 결정이 옳은지 모르겠다. 아마도 용서는 내가 놓아주도록 돕기 위한 이념일 뿐이지만 놓아주는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창 밖을 내다보았다. 주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밤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서랍을 열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아름이의 수첩을 꺼냈다. 그녀의 글, 그녀가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이제 내가 아름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빠,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빠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 글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아름이는 항상 나에게 믿음을 두었지만 나는 그녀를 가장 큰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다음날 지호를 다시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논쟁이나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름의 사진을 건네주기 위한 것이다. 졸업식 날에 그녀를 찍은 사진, 이른 봄 햇살처럼 밝은 미소. 이 사진을 간직하세요. 정말 속죄하고 싶다면 매일 그것을 보고 아름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보고 눈을 붉히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름의 재단 앞에 서서 향을 피웠다. 나는 속삭였다. 아름아, 아빠는 너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평화를 찾으려면 아버지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용히 쉬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바람이 창문에서 불어와 작은 촛대의 불꽃을 흔들었다. 그게 아름이의 징조인지 우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평화는 다른 사람의 용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용서에서 오는 것일 것이다.